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이죠.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와우온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벤처 스타트업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니콘 자, 기업이요. 네,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네. 네, 지난해 말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거대 신생 기업,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 말 기준 22개사, 2021년 말에는 18개사에 대비해서 4개가 증가한 겁니다. 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 위기에서도 연말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그 신규 진입사가 22개로 최종 집계됐고 신규 진입이 7개사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그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졸업한 기업은 지금 3개의 기업으로 되는데요. 네. 지금 코스피 상장을 한 소카, 그리고 에이프로젠 하면 바이오 유니콘 기업 1호로 2020년에 2019년에 사실 유니콘도 등극을 했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인수합병에 의한 우회 상장에 의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티몬 같은 경우도 인수합병에 의해서 그 졸업을 하게 된 케이스, 이제 3개를 제외하고 다시 신규 진입이 7개사가 들어가면서 22개사가 됐습니다. 네, 상장이 되거나 인수합병이 되면 유니콘을 또 졸업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지난해가 22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자, 유니콘 대열에 새롭게 합류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7개사 거대 신생 유니콘 기업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메가존 클라우드, 저희가 자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기반 인프라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분야에서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양대,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와 그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 한 게임이죠. 데스티니 게임 차일드. 업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승리의 여신 니케. 게임을 잘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게임을 잘 안 해서 네. 모바일 게임을 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 회사 분야의 스타트업이고요. 굉장히 실적들이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IGA A웍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의 기업 분석과 그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요.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 유니콘에 보증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어때는 압니다. 그렇죠. 예. 네, 바로 많이들 안에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어때 컴퍼니가 있네요. 네, 여기어때 컴퍼니 너무나 잘 아는 오토 서비스, 숙박 예약뿐만 아니라 항공권이나 맛집 예약 등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여행 종합 플랫폼 여기어때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아시스도 아마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커머스 업계에 또 그 유일하게 흑자를 거두고 있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도 들어갔고요. 트리치 같은 경우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전 세계 유일한 농축수산물 자료를 무역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또한 2022년에 예비 그 유니콘의 특별 보증에 선정된 이후에 이번 투자를 통해서 국내 농업계에서 첫 번째 유니콘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신용 데이터, 이 부분은 아마 좀 잘 모르실 텐데요. 사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캐시노트 서비스를 하는 경영관리 솔루션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사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업. 예,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7개 그 기업이 등재가 좀 됐습니다. 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여기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원래는 지난해 이제 상장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다가 올해로 일단 미뤄지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유니콘 아직- 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니콘입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현재 그러니까 발표된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콘 기업들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간 유니콘 기업들까지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떤지 한번 그 상황을 네. 좀 알아볼까요? 네, 한번 우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22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이
비바 리퍼블리카라든가 컬리, 직방, 리디 뭐 이렇게 해서 12곳 정도가 여기에 공시를 좀 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좀 분석을 좀 했고요. 한번 예. 취합을 해서 좀 모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하나뿐이었고요. 그 야놀자라든가 지피지기, 두나무, 빗썸이라든가 오아시스 등은 이곳 지금 5개는 영업이익 규모가 줄었고, 그리고 비바 리퍼블리카라든가 컬리, 직방, 리디, 당근마켓, 그리고 한국신용데이터 6곳은 기존의 적자 규모가 좀 더 커졌습니다. 좀 예. 아쉬운 성적들을 좀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해 이제 고물가, 고금리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었고 경제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업 하나하나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한번 기업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는 우리 유니콘의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유명하죠. 네. 토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요. 그렇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하면 생소할 텐데 토스라고 하면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앱이 아마 다 깔려 있으실 텐데요. 2021년도 7,807억 원에서 52% 늘어난 1조 1,888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는 영업 손실은 전년 1,796억 원에서 38% 늘어나서 2,47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같은 경우서도 손실로 2,204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2021년 출범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 유치 성공으로 7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영업이익률이 높아가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연차율 증가가 걱정인 상태이고, 예. 그리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올해 정도에는 아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지난해 상황이 이제 단기적으로 뭐 좀 좋진 않았지만 기업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무려 2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네, 지속적인 그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예. 현금 보유도 많고, 그리고 지금 토스뱅크라든가 지금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진출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이제 유니콘 기업들, 이커머스 유니콘 기업의 실적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컬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컬리하면 새벽 배송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1월에 기업 공개 계획을 철회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3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요. 지난해 영업 손실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2,33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도 보면 1,575억 원의 그 손실을 좀 기록했습니다. 예. 2021년 말 기업가치 평가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인정받았던 컬리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1조 정도 안팎으로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컬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뷰티 컬리라든가 신규 사업, 그리고 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았을 때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었고 당시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미뤄지게 됐죠. 네, 아쉬운 부분은 워낙에 대기업 이커머스 업계로부터 세액 배송이라고 하는 우리 본연의 그 예. 비즈니스 모델에 자꾸 그 경쟁을 좀 심화가 시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악화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뷰티 컬리라고 해서 또 이제 뭐 외국의 이제 해외 고가 화장품들까지 이번에 이제 제품군을 상당히 늘렸는데 앞으로 또 이 부분도 얼마나 이제 매출 확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표적인 또 이커머스 기업이죠. 무신사. 네, 무신사 최근에 또 새벽 배송 같은 일일 배송을 또 이제 시작한다고 했어요. 네, 무신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느 정도일까요? 무신사도 그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7천억 원을 웃돌았지만 그 영업이익은 31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그 좀 우려를 좀 낳고 있는데요. 예. 이는 이제 그 리셀 플랫폼이죠. 솔드아웃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좀 출시를 하면서 이곳에서 좀 많은 실적이 좀 많이 깎아먹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브랜드죠. 무신사 스탠다드 2017년에 론칭을 했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그 우려와 기대가 그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스파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홍대나 강남 이런 그 아주 핫플레이스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긴 하고 올해에도 대구나 부산 지방으로 좀 그 매장을 확대할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확대할 예정이라고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오프라인 매출까지 다 합해도 1,794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기존의 스파 브랜드들, 뭐 탑텐이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가 7,800원이나 7,042억 원 정도, 7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것에 비하자면 아직 시장의 지배력을 그 이끌 수준은 아니라고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갭이 상당히 크네요. 네, 예, 그렇죠. 아직까지 스파 브랜드를 따라갈 정도의 수준 매출은 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새로운 시장 확대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그 좀 저해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신사는 어쨌거나 지금 IPO 대여로 지금 꼽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9년 미국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1,900억 원대의 투자를 받으면서 5년 내에 IPO를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무신- 지금 무신사 같은 경우가 한 4조 원대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선 4조 원대니까요. 앞으로 조금 나아지면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좀 현재 지켜봐야겠죠. 현재까지는 이제 IPO 계획은 없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런 약속들을 했던 걸 보면 이제 이번 그 경영 실적들이 한 1년 남짓의 경영 실적들이 아무래도 좀 중요해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IPO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국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이렇게 다 연다고 하니까 이후의 기업 가치는 또 다르게 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오아시스. 맞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272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48억 원의 기록을 해서 흑자를 냈는데요. 이 흑자 행진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15% 정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5년 온라인 진출 5년 동안에 계속 성장을 해서 284%의 성장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 네.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신사업 확대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개선과 매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KT와 함께 기가진이라든가 그리고 킴스 오아시스 시너지 강화, 그리고 KT 알파나 온에어 딜리버리 전개, 그리고 K뱅크 협업 등과 자치해서 핀테크들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요. 요즘에는 주로 대기업과의 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최근에요. 5월 7일이죠. 홈앤쇼핑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제 누적 투자금은 1,02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이로써 인정된 기업 가치는 1조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유니콘이 되었죠. 네. 자, 이커머스 기업들 세 개 기업을 살펴봤는데 컬리하고 무신사, 오아시스 같은 경우 다 사실 뭐 코로나 때 성장한 기업들이고 당시에 이제 비대면으로 배송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매출도 올랐었어요. 네. 근데 지난해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좀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데믹 효과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이 마일리지, 뭐 이런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한 남발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좀 개선을 해서 다른 프로모션들을 좀 더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익이 높은 사업 분야들을 조금 더 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홍보를 위해서는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제 뭐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지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도 좀 알아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엔데믹에 의해서 혹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커머스와 반대로 야놀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45억 원, 그러니까 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8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파크 인수가 사실은 이 매출을 기록하는데 주요했던
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야놀자에서 인터파크를 인수를 했었죠. 네, 작년에 인수했었죠. 그래서 매출이 인터파크 부분만 1,37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2.68%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파크 인수로 덩치가 커졌지만 동시에 그 영업권 손상 그 차손이 부담이 생겨서 그 인터파크 투어 부분에 900억 원의 손상 처리가 됐고 순이익은 타격을 입어서 영업이익은 61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 야놀자야말로 또 국내 이커머스 1세대로 꼽히는 인터파크 지분을 그 인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여행에 강점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숙박이라든가 여행 그리고 공연, 항공 등에 대한 부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런 그 M&A가 지금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그 엔데믹과 함께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인터파크와 함께 상품 개발의 시너지를 본격화하면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뭐 여행 뭐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공연계도 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네. 연이어서 이제 뭐 뮤지컬이니 뭐 콘서트니 공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매출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당근마켓도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쓸 정도로 네. 국민 생활 플랫폼 그 당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요.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그렇죠. 네. 예, 중고거래 플랫폼. 예. 그 사실 이 창업자들은요. 김용현, 김재현 창업가가 2015년에 판교 장터라고 하는 중고거래 앱으로 시작을 해서요. 월 활성자 수 MAU라고 하죠. 이게 이제 2018년에 5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1,620만 명, 그리고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1,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네요. 네. 그렇죠. 예. 사업을 확장을 거듭했지만 사실 그 실적은 적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회계 그 보고서를 좀 보니까요. 2012년 그 별도 기준 당근마켓의 영업 손실은 464억 원, 순손실은 540억 원으로 설립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499억 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실은 그 당근마켓의 경우 누적 투자 유치금이 2,270억 원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보강을 계기로 해서 경영진은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택하고 있다고 좀 사료가 됩니다. 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이 밸류에이션을 지속적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어지는 손실에 의해서 기업 가치를 갉아먹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타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 그 매출을 웃도는 영업비용의 그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제 지난해 사실 963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609억 원에서 견져보면 그러니까 8.1%가 불어난 그런 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불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요 영업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솔루션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지급 수수료라든가 광고 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인데요. 이는 이제 819억 원의 연간 비용의 8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지출, 작년에 또 그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력 지출과 지급 수수료의 그 증가가 사실 좀 아쉽고요. 그리고 광고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인데 이제 광고 비용이 사실 그 객단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당근마켓 광고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 사실 불만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그 경기 변동에 민감한 그런 이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쉽게 드리자면 시장이 이제 불안기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런 광고 선전 매출들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배경이 나서서 비즈니스 모델로는 각광을 받지만 경영으로서는 조금 더 기술을 좀 더 부려야 하는 네. 그리고 경영 성과에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기업에서 보통 뭐 매출이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판관비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잖아요. 네. 예. 광고 선전비가 그동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부분에서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 구할 때 많이 들어가 보는 네. 사이트죠. 직방. 네. 직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방도 사실은 그 작년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경영 성과가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예. 직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직전 해인 558억 원에서 883억 원으로 크게 뛰었지만 영업이익은 82억에서 손실을 371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이제 같은 기간에 1,130억 원의 그 당기 순손실까지 그 늘려나서 5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정말 아쉬운 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 4해 동안, 그러니까 4해 동안 경영 실적이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말씀 좀 전에 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이사라든가 이런 수요들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경영 성과가 이렇게 나지는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16년부터 19년까지는 정말 부동산 가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네, 시기네요. 그렇죠. 예. 유동성이 좀 많아서 굉장히 부동산이 급상승하던 시기여서 네.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만으로는 또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 SDS의 홈 IoT 사업 부분을 좀 인수를 하게 됐었거든요. 아, 작년 직방에서 7월이죠. 이거를 인수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7월인데요. 이제 이는 사실 프로테크 기업인 유니콘이 그 대기업 사업부를 인수한 성공 케이스로 해서 많이 주목된 바도 좀 있었는데요. 예. 예, 대기업의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보아뱀이 예, 코끼리를 삼킨 케이스라고 네, 해서 기억납니다. 많이들 주목을 했었죠. 근데 기업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한 뭐 2, 3년 정도 기업을 이제 인수하고 나면 2, 3년 정도의 경영 성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 플랫폼이라서 사실 변동비가 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는 버는 것이 사실은 기업 그 대부분이 소프트한 거기 때문에 다 기업 이익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성 IoT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각종 기기라든가 이런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서 현금 비중이 890억 원에서 차입금 1,261억 원으로 그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네. 좀 보여줬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현금 자체가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 올해 예를 들면 경상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그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투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그 공인중개업계가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경영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또 직방도 같이 네. 살아나게 되겠네요. 네, 그러겠죠. 네. 자, 이어서 리디라는 기업을 좀 알아볼 텐데 리디라고 하니까 좀 생소했는데요. 리디북스라고 하니까 알겠네요. 그렇죠. 네, 예, 전자책 전자책. 서비스 업체죠. 맞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2022년 경영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은 1,855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2,211억 원, 이익은 360억 손실해서 2022년 44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서 직전 사업 기간 동안에 있어서 순이익이 1천억 건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예. 이 깜짝 실적은 뭘까 하고 또 뒤져봤죠. 그랬더니 이것은 이제 사실 지난해 자회사 라프텔의 보유 지분을 100%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를 좀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분은 12.5%로 줄여서 형성되어서 요 부분을 이제 인수 대금이라든가 매각 대금에 의한 사업 정리에 의해서 순이익을 좀 늘린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라프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자책 분야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붙이려고 좀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성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매각을 하고 별도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가 웹툰 등에서는 컨텐츠 그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출판사라든가 CP의 그 CP라고 하죠. 이제 컨텐츠 관련된 IP 관련된 지급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그 시장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사실 주목이 되는
시장인데요. 또 요즘에는 그 리디 같은 경우가 웹소설 시장에도 많이 좀 진출을 해서 예, 네. 이렇게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시장 확대라든가 글로벌화에 의한 경영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서 업계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있죠. 두나무와 빗썸인데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작년에 테라 루나 사태라든가 FTX 파산에 의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같은 경우는 2020년 매출 1조 2,0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1.7%가 감소한 그런 수치입니다. 또한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 어, 그러니까 두나무 같은 경우가 대기업군에서 사실 이제 준기업군으로 1년 만에 좀 내려온 그런 좀 일이 있었고요. 예. 예, 빗썸도 사실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빗썸 같은 경우도 많은 그 실적 하락을 피할 수가 없어서 예. 전년 대비 한 68% 하락한 3,201억 원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1,635억 원으로 기록돼서 예. 앞으로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 지지난해 가상자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또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오늘 이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국내 비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쭉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주로 지금 IT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뤄서 많은 투자들도 좀 이뤄졌는데요. 또 이 예.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출이나 뭐 상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투자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경영을 좀 쉽게 해왔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진짜 뭔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정한 진검승부가 들어가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큰 유동성으로 공격적인 M&A라든가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좀 피하고 신중하게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온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